정부 자살 예방 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이 형사사법체계 개선 당정 공동 토론회에 참석 중이라서 국무 1차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살 사망자 현황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98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에 현재까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위는 리투아니아가 한 18명 정도 되고 3위가 일본이 한 15.6명 정도 됩니다. 다만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25년도 자살 사망자가 전년 대비 972명 감소했고 금년 2월까지 작년 10월 이후에 연속 5개월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희망의 빛을 계속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자살 예방 대책 및 추진 체계입니다. 자살 예방 대책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금융위원회에서 보고했듯이 각 부처별로 예방하고 지원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파산, 실업 등 다양한 자살 유발 요인에 대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장 대응입니다. 고위험군과 잠재적 고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그 현장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어서 복지부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두의 연대입니다. 전 사회의 생명 존중 의식 공유를 확산하기 위해서 기업, 종교계, 언론 등과 협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부 출범 이후 작년 9월에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마련해서 16개 부처 60개 세부 과제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 전략에 따라서 총리실에 생명지킴 추진본부를 설치해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서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점 추진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0개 세부 과제를 매월 점검 조정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열심히 협조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자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 전 지자체 243개의 부단체장을 직접 자살 예방관으로 지정을 해서 기존의 보건소 중심으로 대응을 해왔던 것을 복지, 고용, 보건 등을 포괄하는 종합 대응 체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협조해 주셔서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지자체 전담 인력 확충을 위해서 26년 기준 인건비에 293명을 반영을 해서 지금 지자체별로 전담 조직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고위험군 강화, 지원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자살 유족이 일반인 대비해서 자살 위험이 22배가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위험군 대응을 위해서 자살 시도자 유족 관리, 현재는 경찰, 소방, 응급과 자살 예방센터 간 정보 연계를 좀 강화를 더 하려고 합니다. 정보 범위는 기존의 기본사항만 정보가 공유됐던 것을 사건 발생 장소라든지 시도 방식 등 또 확대를 하고 기관도 중앙응급의료센터까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올해 특히 1000명 감축을 목표로 해서 1000명 지킴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살률,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서 7대 타겟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특화된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대 타겟은 제일 비중이 큰 50대 남성, 또 심리적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미취업 청년, 그다음 지속 증가 추세에 있는 청소년, 그다음 일반인 대비 자살률이 높은 북향민, 농촌 노인, 그리고 군장병과 또 베르테르 효과를 보이고 있는 연예인 등을 7대 타겟으로 설정을 해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7개 시도 현장을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17개 광역 자살 예방센터와 추진본부 간에 한 라인을 구축을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현장 수용성이 높은 대책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많이 제기된 번개탕 관련해서는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 및 캠핑장 협회와 그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 협업입니다. 민간의 다양한 주체가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명대사와 천명수호처를 이촉했습니다. 생명대사는 사회저명 인사 20분으로 해서 생명 존중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수호처는 총 44개 기관인데 이 44개 기관은 앞서 말씀드린 7대 타겟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그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교단체와 협력하여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대책을 다시 되돌아보고 현장에서 제기된 각종 의견들을 반영해서 9대 분야 자살 예방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국조실장이 단장인 범정부 자살 예방 종합기획단을 구성해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고 주관부처에서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학생 청소년 자살 예방 대책을 시작으로 해서 8월까지 부문별 대책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문별 대책을 기반으로 해서 제6차 자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년 1000명이라는 자살 사망자 감소를 목표로 해서 각 부처가 역할을 총결집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지금 총리께서 총괄하고 계시죠? 네. 하여튼 우리가 취임한 후 첫 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프 한번 보면 하여튼 취임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적당히 지난 다음부터 떨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계절별 요인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연간 사망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자살 문제는 아주 복합적이잖아요. 사회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가느냐 부정적으로 가느냐도 영향. 크게 보면 결국 사회적 희망이 있느냐 좋은 사회가 됐느냐라는 사회적 전체 환경과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게 기본이고요. 크게는 대중적으로는 타겟을 정확하게 잡고 그 타겟에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짜는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단계에는 우울증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뭐 상황이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경제 상황이 매우 나쁘다. 뭐 희망이 없다. 뭐 인생 살마다 안 난다. 막 누가 괴롭혀서 죽을 지경이다. 뭐 이런 게 이제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고 복지부 마지막 단계는 사실 복지부 역할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딘가로 이제 발현이 되는 거죠. 징후가 나타나고 그러면 그 징후를 잡아서 잘 관리하고 방향을 바꾸고. 네. 보건 분야, 복지 정책으로 어쨌든 그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네, 사회 안전망이 중요합니다. 안전망. 뭐 독거노인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독거노인들 옛날에 그 이분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뭐 아니면 뭐 먹고 사는 건 어떤지를 일일이 체크가 안 되니까 그 야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네. 일종의 수당을 드리면서 띵동 한번 해보라. 뭐 이런 것도 되는데 요즘은 어떠세요? 그 독거노인들이 혹시 방치되거나 위험군들 보호 대상자들이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거는 좀 잘 되고 있나요? 현재는 생체 징후도 측정하고 또 생활에 대한 징후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센서를 동원해서 신고하는 그런 기술을 동원해서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좀 더 진화된 네.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뭐 그냥 드림 센터 이런 걸 하는 이유도 어쨌든 먹는 거 문제 전에
먹는 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저기 사망한 유명 인사도 있었죠. 무슨 작가든가 탤런트든가. 네, 그리고 저희가 7대 타겟 그룹을 나눠놨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 연예인 같은 경우도 이제 가령 그런 데 해당합니다. 갑자기 뭐 일이 없으면 확 환경이 안 나오면 좋기 되고요.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이렇게 타겟별로 타겟이라기보다는 그룹별로 저희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그래서 따로 보건 복지 분야도 신경 써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금융 이 빚쟁이들 독촉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그걸 털어주면 되는데 어차피 못 갚을 사람을 빚쟁이를 만들어 가지고 막 달달 볶고 그 평생 그냥 그 짐 지고 살아가게 하고 이게 사실은 이 자살 원인이기도 하잖아요. 그걸 딱 털어줘 버려야 되는데 그 어차피 가지고 있다고 돈 되는 것도 아닌 걸. 어쨌든 그건 금융위가 좀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것도 많이 그 자살 요인을 줄이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문제나 뭐 이런 거 또 미래 전망에 관한 문제는 하여튼 요즘은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대세인데 인공지능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를 잘 가르쳐서 취업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게 하는 교육도 중요하고요. 또 뭐 일자리 만드는 산업 분야도 중요하고 노동 고용 정책을 하는 노동부도 중요하고 이게 다 관련이 웬만한 데 다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님, 예. 그 지금 자꾸 저 자살 사건 보도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흉악범죄 그 언론에 보도나고 하는 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거 원래 보도 안 하는 게 보도 윤리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게 자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언론에 안 나오는 게 좋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뭐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언론이 이제 경쟁적으로 취재하고 하다 보면 뭐 연예인 사건들이나 이런 사건들이 종종 보도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선 경찰을 좀 잘 관리하셔가지고 예. 이런 정보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게 예.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희한한 아주 획기적이라면 좀 그렇고 그런 거 말로 그래요. 자세히 보도해가지고. 저희가 복지부가 이제 언론계하고 협의해서 자살 보도에 관한 보도 준칙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네. 언론인들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교육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런 거 잘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 우울증에 대한 대응이 우리나라 제가 뭐 개인적인 아픈 저기 경험도 있습니다만 이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충분해요? 현재는 우울증을 좀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국민 건강 검진 항목에 우울증에 대한 그 스크리닝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청년층의 우울증이 어려워서 2년으로 검진 주기를 좀 단축하고 사후 관리를 좀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울증에 대한 인지와 또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좀 낮은 네. 상황입니다. 이 정신보건 분야에 대해서는 제 행정 경험으로는 거의 작동하지 않아요. 그냥 개인한테 맡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아주 슬픈 결과를 만들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또 정신질환의 특징이 본인이 질병이라는 인지를 하는 병식이 낮아서 네. 자발적으로 치료를 하기가 어려워서 주변에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인지하고 연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게요. 그게 하여튼 그런 거를 법률로는 강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돼 있긴 한데 네. 그거 하면은 이제 막 저항하고 이러니까 그게 사회 문제가 되고. 저희도 사업을 해보면 그 자살 시도자나 이런 분들이 뭔가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기로 안내를 해드리면 동의율이 굉장히 낮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가장 애로사항이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더 강화할 건가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을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하면 좋겠어요. 내가 네. 지금 이때까지 바빠서 그 얘기를 못했는데 이 법에는 나름 그 대응 시스템이 있는데 네. 내가 그 법에 있는 대응 시스템을 적용하려다 포기한 것 때문에 내가 재판을 몇 년 받았거든요. 네.
황당무계 이제 정신건강복지 계획도 중장기 계획을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최근에 계획을 세웠는데요. 한번 정리해서 그러니까 일선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절대로 안 하려고 그래 그거를. 법에 있는 거지만 다 도망가고 심지어 그거 갖다가 무슨 직권남용이라고 막 기소해가지고 재판하고 이런 짓을 하니까 그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현재는 대응 인프라가 대부분 공무직 중심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전문성이나 지속성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여서요. 대응 체계를 좀 강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도 한번 언젠가는 공론화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내몰래라 내버려 둬가지고 네. 그것도 개인에게 맡겨져 있잖아요. 네. 국가적 불행이죠. 그게. 개인 가족의 불행이기도 하고. 네, 병무청장입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병무청도 범정부 자살 예방 5개년 종합계획에 그 수립에 참여해서 청년 자살률 감소를 위한 국가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 건강검진 이외에 청년 국가 건강검진 이외에 우리 병무청에서 검사하는 병역 판정 검사는 19세 남성 전원이 의무적으로 받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가 함께 참여해서 자살 고위험률을 네. 선별하고 자살 예방센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네. 제공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 얘기 한번 하려고 했는데 군내 자살자는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더군요. 한 2, 3년 전이던가. 네, 군에 대한 거는 제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병역 판정 검사에서 네. 어쨌든 군은 어쨌든 대응책을 아주 잘 강구해서 많이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줄어도 그냥 몇십 프로 주는 게 아니라 확 줄어버렸던데. 지휘관의 지휘집중과 관심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좀 범위에 좀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서 좀 그런 요인이 좀 상습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네. 대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한 덕분에 엄청 줄었던 거는 어쨌든 군의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에 이 자살 방조하는 거 있잖아요. 뭐 같이 동반 자살할 사람 모으고 뭐 이런 거 요새도 있겠죠. 이거 누가 관리합니까? 네, 현재 저희가 생명존중 희망재단의 유행 정보 대응팀이 있어서요. 여기서 인터넷상에 같이 자살할 사람을 모은다거나 자살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한거나 하는 그런 위해 정보를 모니터링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네.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자가 한 1,200명 정도가 같이 이 감시에 대한 부분을 해주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내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런 뭐 글이라든지 뭐 제안이라든지 이런 걸 인터넷을 뒤져서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검색 기능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AX 사업으로 예산을 네. 받아서 그래야 AI 되겠죠? 기반으로 자살 정보를 추출하는 걸 지금 개발 지금 중에 복지부랑 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같이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기존에는 이제 사람이 이제 그 조사원들이 직접 다 그 SNS나 이제 글 자살 이렇게 치면 누가 그렇게 자살이라고 쓰겠냐고. 요새는 다 회피하는 딴 단어 쓰죠. 네. 그래서 옛날 같은 방식으로는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다양한- 자연어 방식으로 찾을 수도 있고 어떤 뉘앙스 관련된 유엔 정보를 찾기도 하고 관련된 SNS 글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어떤 자살 뭐 징조가 있다 그러면 사전에 좀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사전에 찾아서 그 관련된 유해 정보들을 삭제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그 119나 뭐 그 긴급 이제 자살 예방 기구에 이렇게 안내하는 이런 어떤 역할을 네.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상용화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잘 만들겠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복지부 보고가 아직 안 남아 있어요? 예, 네, 다음 그건 보고 하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네. 복지부 장관입니다. 자살 고위험군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도식도를 보면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 먼저 인지하는 단계에는 16개 부처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관들과 연계해서 자살 예방 센터와 연계를 하고 있고요. 109 자살 예방 상담 전화와 SNS를 통해서도 위험군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군들이 발견이 되면 긴급 출동 및 긴급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경찰과 정신합동대응팀 그리고 소방이 같이 협동해서 긴급 출동 구조를 하고 있고 응급의료기관을 통해서 치료와 대응
심리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례 관리는 주로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살 예방 센터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추진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처가 운영 중인 취약계층 지원 기관에서 자살 고위험군, 자살 유발 요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확인할 경우에는 자살 예방 센터로 의뢰하는 연계 체계를 고용복지센터, 소상공인 지원센터, 서민금융진흥원 등 16개의 기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자살 예방 센터 인력을 26년에 센터당 5명으로 확대를 하였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아서 신속한 사례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와 SNS 온라인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로 상담 요청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담 대응 인력이 조금 부족해서 응대율이 현재는 47.3%로 낮아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는 위기 개입팀과 경찰 합동 대응팀이 자살 시도자에 대해 긴급 출동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사례 관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화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는 없는 상황으로 이전의 위기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서 지속 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자살 시도자에 대한 응급실 치료비 지원 요건을 완화해서 지원 인원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퇴원 이후에 또 사례관리 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동의율이 낮아서 지속관리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관련 긴급 상황에 초기부터 적극 개입하고 긴급 심리지원, 일시보호, 사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누락 없이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강화를 위해서는 취약계층 지원 기관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재는 정보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9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AI 상담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서 응대율과 또 상담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자살 시도자 발생 시에는 신속한 초동 대응과 적극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경찰 및 정신합동 대응팀을 18개소로 확대하고 또 응급실의 대응센터도 더욱 98개소로 확대해서 자살 시도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살 관련 긴급 상황 대응 시에는 경찰, 소방, 자살 예방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의 연계, 조정을 위해서는 24시간 긴급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조정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고위험군에 대한 긴급 출동, 상황 관리, 사례 관리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지속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살 시도자가 긴급 구조된 이후에는 안전과 회복, 사례관리 연계를 위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게 필요해서 일시적인 보호를 하는 일시보호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미동의자라 하더라도 즉각 개입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살 사망 유족에 대해서는 법률, 주거 등 원스톱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올해 확대하고 자조 모임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자살 예방센터 인력을 좀 더 확충해서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지원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 자살 관련 상담 인력이 150명이다, 109가. 근데 109라고 하는 거를 저는 오늘 그 번호 처음 듣는데, 전에 들었겠지만 잊어버렸겠죠. 아마 오늘 회의 끝나면 또 잊어버릴 건데. 네. 109번 전화를 자살 상담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누군가가 건다는 거예요? 네, 지금 전화가 한 35만 건 정도 전화를 받고 있고요. 연간? 네. 그런데 이제 근데 150명이 그걸 응대하고 있다고요? 지금은 현재는 한 103명 정도가 응대하고 103명 정도가 응대하고 있고 150명이 정원인데 왜 103명이에요? 예산이 좀 충분치 않아서 예산 기반으로는 한 120명 정도가 정원이고요. 계속 뽑고 있는 그 기획 예산처럼 왜 예산을 안 준 거예요? 아니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살 예방 관련해서는 그래도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한 30% 이상은 증액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저 인력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그 비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의견을 한번 내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제 인생을 그만둘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어딘가에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시간 없다고 끊고 이러면 진짜 더 죽고 싶을 것 같아. 네, 이 109 전화의 특성이 굉장히 상담 시간이 길죠. 하루 종일 한 10시간이라도 들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이제 그런 장기 상담자가 많다 보니 그 응대율이 좀 낮아지고 있는 분들. 근데 전화했는데 전화가 띠띠띠고 안 받아. 내가 또 했는데 안 받아. 확 그냥 아우 그럴 것 같은데. 현재 109 전화가 연결이 안 되면 저희가 이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게 전화를 연기해서 지자체 전화로 좀 연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그 전화하는 사람이 어딘가에 누군가 통화는 되긴 돼요? 109가 안 되면 지자체로 연계하게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요. 자동으로 넘어가요? 본인의 근데 그 사람은 지역- 대상자가 누군지 상담자가 누군지 모를 거 아니에요? 본인의 신분이나 위치를 알려주거나 그 위험도가 높으면 그 정보를 저희가 바로 119나 경찰에 연결을 하는데요. 주소를 알고 있으면 소방으로 연결해서 119가 가고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아니 상담이야 뭐 저기 저 근데 지금 당장 자살을 시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럴 있기 경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경찰로 연계하면 경찰이 위치 추적을 해서 긴급 출동을 하는 걸로 그럴 그렇게 경우 연계 있어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이제 국가 재정 역량, 그다음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가진 뭐 역사적인 위상이랄까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누군가가 내가 정말 죽을지 살지 한번 이 전화 한번 해봐야지. 마지막에 할 때도 없고 상의할 때도 없어. 그런데 그 전화를 돈이 없어가지고 못 받았다, 인력이 없어서 못 받았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응대율을 높이는 게 필요하고요. 100% 협의해서 최소 100% 할 수 있는 정도를 확 늘려서 대응을 바로 해주면 어떨까요? 저희가 한 200명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200명 하려면 96명 더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처 장관님. 네. 이 인건비는 예산이 아니라 그냥 저 일반 예비비로도 쓸 수 있죠. 이게 인건비잖아, 사람 쓰면. 네, 인건비 지원. 행안부에서 이것도 승인해 줘야 됩니까? 지금 150명 정원을 200으로 올리는 거는 지금 수시 정원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가능합니다. 그건 바로 하고 그러면 예산 문제도 바로 해결할 수는 있겠죠. 현재 이 상담 전화를 그 희망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이 아닌 비공무원 공무직 그럼 위탁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정부 인건비가 아니라 예산 베이스의 인건비를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 하려면 추경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마 현재 예비비의 목적 그 대상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른 지원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부나 다른 데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일단은 임시로 민간 지원을 좀 받아보고 이러다 또 제3자 뇌물죄로 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좀 민간 베이스에 예를 들면 뭐 저 예산을 일단 올해는 좀 쓰고 내년부터 아니면 뭐 추경 기회가 있으면 추경에서 하든지 이렇게라도 좀 하면 어떨까요? 저는 우리가 이제 정부라고 하는 게 최소한의 역할이 있는 건데 우리 국가구성원이 죽겠다고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훈련할 시간도 필요하겠죠? 네, 뽑아서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심리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만약에 민간에서 뭐 재원 마련하는 것도 만약에 무리가 있으면 정부에서 임시 고용을 해서 파견해 주는 거는 한번 그 인력을 그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하는 방법을 다양한 임시 고용을 해서 파견해서 쓰다가 그런 방법도 한번 있을 것 같아요. 고용을 정부의 기간제로 일정 복지부라도 민간에서 조달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해서 파견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최단 기간 내에 전화해서 뚜뚜뚜 하는 일 없게. 네, 응대율 높이는 방안을 부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네, 해서 요거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완하도록 하시고요. 이 자살 예방 관련해서 지금 복지부 입장에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복지부가 마지막 방어선인데 이거 말고 또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지금 해야 될 일. 저희가 작년 9월에 전략을 만들 때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저희 복지부가 하고 있는 거는 자살 시도자나 유족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전 단계인 자살 유발 요인을 갖고 있는 고위험 군들을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거여서 범부처 계획을 만든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이행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살자가 감소했는데 감소한 요인을 봤더니 경제적 문제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또 특히 청년이나 중장년층에서의 감소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요? 이게 아까 말한 연체자라거나 불법 추심이라거나 이런 게 좀 나아지고 경제 상황이 개선된 부분들이 자살률이 최근에 5개월 동안 감소한 거에 큰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그 자살에 대한 요인과 대책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일괄할 수가 없고 지역별 대책을 강화하는 게 필요해서 행안부가 올해 조직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조직이 제대로 가동해서 지역별 자살 맞춤형 대책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는 두 가지 범부처 노력, 지자체 노력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관리 예를 들면 이제 중앙 정부가 하는 거는 그래도 뭐 이렇게 직접 대통령, 총리 이렇게 막 직접 챙기고 이러면 조금은 좀 긴장이 유지될 텐데 지방 정부 쪽으로 가서 다시 거기서 또 위탁 기관으로 가고 뭐 이러면 네. 거기에 긴장도는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 있죠. 현재는 보건소 중심으로 의료적 대응만 하고 있는데 이제 본청에다가 자살팀을 만들었고 이제 그 팀이 복지, 고용, 노동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범부처 노력하듯이 지자체에서도 범 분야 노력을 같이 하도록 체계를 네. 만드는 중입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라고 봅니다. 시작 단계. 장관께서 직접 하시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자살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망신도 없고 네. 그다음에 누군가가 태어나서 뭔가 외부 요인 때문에 인생을 스스로 그만 살아야 된다는 건 너무 잔인한 일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으로 보건대 이렇게 자살자가 많다는 거는. 중요 국가 과제니까 네. 지방 정부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는 그 수탁 기관들이 뭘 하고 있는지는 직접 좀 챙겨보세요. 네, 그렇게 한번 만나서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실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도 보고 가끔씩은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안 하고 있는 그런 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저희가 잘 챙겨보시기 지자체 실행 계획을 매년 받아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좀 더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강화. 서류는 뭐 맨날 쓰던 거 잘 씁니다. 네, 네. 네. 대통령 국가유산 청장입니다. 네. 제가 국민 한 사람으로서 대학을 또 오랫동안 학생 가르친 입장에서 보면요. 결국은 주변의 지인이라든가 주변 식구라든가 이런 분들이 초기 내용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 국민 캠페인을 같이 해가지고 각자 잘 사는 나라 캠페인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문체부 장관입니다. 그 자살 대응에는 종교계 역할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상담을 받아줄 수도 있고요. 또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필요해서요. 종교계와 함께 지금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중예술인들의 역할인데요. 이분도 저희가 고위험군위에서 관리도 하고 있지만 이들이 공동체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네. 던져주는 것도 좋은 일이어서 네. 그런 캠페인도 같이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이게 자살 예방 사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 기후 장관입니다. 제가 구청장 할 때 실제로 좀 해봤는데요. 주민들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통장 반장들입니다. 네. 그 통장들은 수당도 주고 있는 상황이라 통장의 역할 중에 하나로 소위 생명 지킴이 역할을 구체적으로 부여하고 주민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징후가 보이는 사람들을 관리하거나 연계해주는 역할을 통장의 공식적 역할로 부여하면 훨씬 더 밀접하게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네요. 거기 그러면 또 왜 일 시키고 돈 안 주냐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성과 보상을 하면 되겠네. 뭐 예를 들면 그런 사례를 찾아낸다든지 기여하면은 성과 보상을 하는 걸로. 예, 통장들에게 그런 과제를 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것과 함께 지금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하고 같이 이제 민관 협력 자살 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예, 전국적으로 새마을 지도자들이 이제 통장과 함께 그런 역할을 하게 하고 또 그다음에 상담원 경력이 있는
새마을 지도자들을 좀 모아서 교육을 시켜서 우리 그 상담원으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인력 충원이 어렵다면 자원봉사자를 그 상담 센터에 그 배치를 하는 방법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소위 간변단체 중에 새마을 단체가 제일 열심히 하죠. 요새 대외 원조 사업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또 새마을 한번 보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나? 비서실. 네, 일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뭐 새마을을 헌신적으로 잘하니까 그걸 활용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예, 그 북에서 온 북향민이 32,000명. 네, 그게 자살률이 높죠. 자살률이 남쪽 국민의 1.7배입니다. 그래서 통일부의 정책 목표 가운데 우리 국민 수준으로 낮춰야 되겠다. 근데 그 중에 국민 수준으로 그 공공기관의 북향민 고용 한 명도 안 하는 데가 한 절반쯤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의무인가요? 그 인센티브를 좀 제공하게 돼 있는데요. 예. 그 저번에 서울시에 그 고용했다가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난리 나지 않았어요? 예, 그런 케이스도 뭐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공공기관에서 북향민 채용을 좀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나재단이 있는데 하나재단이 이제 북향민 돕는 그 생활안전 같은 걸 도와주고 있는데 거기에 주 임무를 자살자를 낮추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북향민이 37,000명? 2,000명? 네, 법제처장입니다. 네. 예, 그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동 보호 시설에서 이제 주로 이제 고아나 학대 가정에서 수용돼 있다가 18세가 되면은 사회로 진출합니다. 연간 2,000명입니다. 근데 그 자살 사망자 수가 일반 청년의 10배라고 합니다. 여기는 사실 수용 그 시설에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집중적인 그 심리 상담 지원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예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언제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 기관 안에 있을 때 아니면 기관에서 나왔을 때? 나와서 보통 5년 내에 많이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기 복지부에서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 자립보호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센터도 두고 있고 굉장히 그 장학금이라거나 금융교육이라거나 경제연계 일자리 이렇게 부처 협력해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얘기 나와서 그런데 그게 이제 자립청년이라고 해서 이제 기관에서 나오면 5년인가는 무슨 한 달에 5, 60만 원인가 뭔가 주고 있고 그다음에 목돈으로 이제 중앙정부는 아니고 그 지방정부들이 뭐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일시금으로 주잖아요. 자립 정착금을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 그 정부에서 지급하는 건 없죠. 지자체가 주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하죠. 네, 지자체 하지 말고 지방정부 하라고 했는데 내가. 네. 지방정부가 주고 있는데 좀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할 수 없고. 예. 근데 그게 일시불로 주는 금액이 꽤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고가 꽤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금융이나 경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5월 7일 날 금융감독원하고 MOU를 해서 이런 자립 청년들에 대한 금융 교육을 좀 더 1대1 멘토링을 강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또 취약계층에게 금융 아까 말씀하신 불법 금융에 대한 대응 방법, 정신적인 상담 이런 거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기, 갈취 뭐 이런 사고들이 꽤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이 거기에 대한 좀 대비책을 좀 잘 강구하십시오. 대통령님, 저희가 지난주에 청년층과 청년의 몸과 마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었는데, 청년들 일부께서 마음 건강 접근과 관련해서 이후에 취업 과정에서 그것이 그 진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정신건강 진로 받는 것을 좀 어려워한다는 내용이 이제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기업체 등에서 청년기 마음 건강 관련 진로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취업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어떤 그 장벽으로 생각하는 그 인식이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또 말씀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자살 예방을 위한 범정부적인 심리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선생님 네, 많이 쓰신 덕에 일단 단기적 성과는 크게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월간 100명 이상 단위로 줄어든 거는 엄청난 성과입니다. 제가 애쓴 덕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야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대통령님께서 제가 처음에 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걸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최고 지도자가 관심을 가진 나라만 줄었더라고요. 정확하게. 이 자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가 어려운데 대통령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고 이렇게 조직적이고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사실 저는 이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보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전 사회가 좋아져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자살의 본질은 고독입니다. 제 이번에 보니까 고독해서 죽고 고독하게 죽고 그래서 해결책은 촘촘한 심리적 안전망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모든 방법을 예를 들어 농촌이면 농촌 노인들에 대한 뭐 지도자들 뭐 군은 군대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촘촘하게 주변을 짜는 노력을 하고요. 정부가 예산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데 아까 말씀처럼 사실은 종교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노력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각계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는 사회 여러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같이 노력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네. 참 내가 아까 하나 까먹었는데 이게 이제 자살의 원인이라고 하는 게 막 뚜렷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조금씩 온 영역에 산재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주 산발적으로 막 다양하게 미세하게 할 수 있는 걸 뭐 저런 걸 하나 싶은 것까지 다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 중에 보면 번개탄 얘기 있거든요. 네, 현재 지금 자살 번개탄 관리 얘기하는데 번개탄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대책을 얘기하는데 이거 혹시 희화화되지 않게 좀 각별히 신경 쓰십시오. 이게 야 그게 대책이냐 뭐 전에 한번 그런 데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키우거나 이게 마치 중요 대책인 것처럼 이런 곤란하고 이것조차도 관리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의제다. 예, 그런 관점에서 그런 관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 웃음거리 안 되게. 네.